그게 우리 딸이 말씀드렸을 텐데요. 하필 시조카 결혼식이라서. 네. 사돈 처녀들도 다 바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들 심심해서 장례식 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사돈. 결혼식은 몇 달 전부터 미리 계획이 돼 있는 거고요. 장례는 갑작스러운 건데 그걸 위해서 그럼 일정도 취소해야 한단 소리세요. 글쎄요. 하루쯤은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까 사돈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우리가 사돈지간이잖아요. 제가 가지는 않았어도 딸 통해서 충분히 제 마음 전했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아무도 안 오실 줄은 몰랐네요. 저희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다니까요. 그래도 최소한 연락은 할 수 있었겠죠? 제가 그때는 너무 황망하고 경황이 없어서 오시고 안 오시고 신경을 못 썼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섭섭하네요. 참, 살 만큼 살고 돌아가신 양반 장례. 유난이네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7세 홍경선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며느리, 사돈에 관한 이야기이죠. 갑작스레 남편을 떠나보낸 홍 씨에게 사돈은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5년 전 바깥 사돈이 돌아가셨을 때 모든 일정을 뒤로하고 온 가족이 장례식에 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5년 뒤에 돌아온 것은 외면뿐이었죠. 생판남도 이렇게 매정하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한 달이 걸쳐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사이였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못 왔다고 하더라도 단 한 명도 오지 않고 막말만 늘여놓는 사돈과는 더 이상 상종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홍 씨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딸은 결혼하지 않고 지방에서 혼자 살고 있었고 아들은 결혼한 지 10년이 조금 안 됐습니다. 사돈네도 그렇고 홍 씨 부부도 아들네와 멀지 않은 곳에서 살아서 지난 10년간 오며 가며 몇 번 마주쳤습니다. 어려운 사이이기에 아주 친밀해지진 못했지만 그래도 내 아들의 장인 장모라고 생각하니 남들보다 특별히 챙기게 되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등에는 아들 며느리 통해서 꼭 선물을 보내곤 했죠. 그래서 나쁘지 않은 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깥사돈이 살아계셨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러했죠. 아들이 결혼하고 몇 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바깥사돈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뭐? 요즘 좀 괜찮아지셨다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임종 2달 전쯤 갑작스레 간암 선고를 받았던 바깥사돈은 수술이 불가능했는데 입원해서 항암 치료만 해오고 있었습니다. 홍 씨 부부도 병문안을 간 적이 있었죠. 아들에게서 최근에 안색이 좋아지셨다는 소리를 들었었는데 낮에 눈을 감으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알았어. 조문 갈 수 있을 때 연락 줘. 바로 갈게. 아버지는요? 일 때문에 어디 가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전화해 볼게. 아들과 전화를 끊고 남편과 통화했는데 남편도 홍 씨의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뭐? 황망한 한숨을 쉰 남편은 곧 집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회사 일은 어쩌냐는 홍 씨의 물음에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미룰 수 있을 것 같아. 끝나고 금방 갈게. 그리고 곧 딸과도 통화를 했습니다. 회사 끝나고 올라갈게. 뭐 타고 올 거야? 일단 버스나 기차 알아볼게. 내일 회사 괜찮겠어? 첫 차 타고 다시 내려오면 돼. 그래. 그렇게 해. 그렇게 홍 씨와 남편, 딸까지 가족 전체가 장례에 참석했습니다. 퇴근 후 저녁에 집에 도착한 남편과 함께 급히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조의금 50만 원을 내고 들어갔습니다. 아직은 조문객이 거의 없었지만 다들 정신은 없어 보였습니다. 사돈네는 딸만 셋이었고 며느리가 첫째였습니다. 둘째와 셋째는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홍 씨의 아들이 상주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양을 하고 인사를 하는데 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람은 홍 씨의 아들뿐인 듯 했습니다. 안사돈은 멍해 보였고 세 딸들은 전부 우느라 바빴죠. 인사 후에 홍 씨 부부는 아들의 부탁을 받아 어린 손주들을 챙겼습니다. 안사돈은 경황이 없어서 그런지 홍 씨 부부에게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서 있었죠. 어차피 주연이도 와야 되니까 자리 좀 오래 지키다 가자고. 그래요. 그리고 시간이 늦어가자 조문객은 점점 늘어갔습니다. 아들이 특히 바빠 보였는데 홍 씨는 딸이 올 때까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죠. 그리고 늦은 시각 딸이 도착했습니다. 버스로 2시간 걸리는 거리라 오는 길이 힘들었을 텐데 딸도 따로 조의금을 내고 인사 후에 자리에 앉았죠. 밥 안 먹었지? 딸이 도착하기 10분쯤 전에 며느리와 사돈 처녀들, 안사돈도 식사를 했는데 아들만 여전히 손님을 맡고 있었습니다. 상중의 사돈에게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는 없으니 딸이 밥 먹은 후에 아들 좀 챙겨야겠다 싶었습니다. 딸이 식사를 마치고 밤 11시가 되어가는 시각. 조문객들의 발길이 드문드문해졌을 때쯤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주하나, 너 밥은 먹었어? 아니요. 점심 먹고 못 먹었어요. 다들 정신이 없겠지만 아들을 아무도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계속 있어야 할 텐데 뭐라도 먹어. 그러자 아들이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잠깐 밥 먹을 시간은 될 것 같으니까 구석에서 국물이라도 좀 마셔.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배가 고팠는지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막 한술을 떠서 입에 넣었는데 내내 정신 없어 보이던 안사돈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임서방, 손님 오는데 뭐 하는 거야? 그새 누가 들어왔는지 검은 옷을 입은 손님이 상주를 찾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입에 밥을 넣은 채로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자네는 장인어른 돌아가셨는데 이 와중에 밥이 넘어가. 상주가 그 말이 아들도 상처였겠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도 내내 홍 씨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들의 말을 듣고 저들은 밥을 먹는 걸 보았는데 말이죠. 숟가락을 내려놓은 아들의 마음이 아팠지만 안사돈 심정은 오죽하겠나 싶어서 조용히 몸을 뒤로 물렸죠. 홍 씨도 남편을 잃었다면 주변은 신경 쓰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슬픔에 잠긴 사람을 탓해서 뭐하나 싶었습니다. 아들도 그것을 아니까 군말 없이 다시 일어난 것이겠죠.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홍 씨와 눈을 마주치고는 말없이 고개를 작게 저었습니다. 조금 더 자리를 지키다가 딸과 함께 일어나서 인사를 했는데 사돈은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나도 그럴 것 같아. 당신 가면 그래. 며칠 있다가 당신이 연락도 드려.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어. 알았어. 주연이 너는 집에서 자고 내일 새벽에 나가. 응, 알았어. 홍 씨는 며칠 뒤에 안사돈에게 연락을 남겼습니다. 딸들이 어련히 알아서 챙기겠지만 그래도 걱정되는 마음에 보냈던 문자 메시지. 한참이 지나도 답장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정신이 없나 보다 싶었는데 1달, 2달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조금 섭섭한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보통은 왔다 간 조문객들한테 인사 메시지라도 하나씩 보내지 않나 싶었죠. 가서 내내 자리를 지켰는데도 아는 척 한번 제대로 안 한 안사돈.
하지만 남편은 뭘 그런 걸 서운해하냐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바깥사돈 떠난 슬픔이 아직 얼마나 크겠냐며 말이죠. 듣고 보니 그게 맞았습니다. 괜히 속 좁게 군 것 같아서 부끄럽기까지 했죠. 그리고 한참 동안 홍 씨는 안사돈과 만날 일이 없었습니다. 건너 소식만 들었을 뿐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아들이 홍 씨의 집에 와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남편의 생일날 같이 식사하고 술 한잔 하고 싶다며 며느리 없이 혼자 찾아왔던 아들. 결혼 전에는 종종 있던 일이라 홍 씨 부부는 반갑게 아들을 맞았죠. 그런데 한 잔, 두 잔 술이 들어가고 이제 그만 마시고 얼른 집에 가야지. 정우 엄마 기다리겠어? 술자리를 정리하려는데 남편과 대화를 나누던 아들이 한숨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정우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장인어른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오신 게 싫으셨대요. 누가? 장모님이요. 아니 왜? 당황스러운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이어지는 대답이 더 황당했습니다. 장모님은 장인어른이 돌아가셔서 슬퍼 죽겠는데 어머니가 아버지 모시고 오니까 남편 자랑하나 싶어서 꼴 보기가 싫으셨다고. 그래서 연락도 따로 안 드렸다고. 홍 씨도 남편도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들도 꽤나 괴로워 보였죠. 그래서 장모님한테도 화가 나고 그런 말을 전하는 정우 엄마도 원망스럽고 사실 좀 다투기도 하고 그랬어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술이 들어가니 쏘갯말이 나오는 듯 했습니다. 전혀 공감이 가지 않는 이유로 홍 씨 부부가 꼴 보기 싫다는 사돈.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사돈지간에 너무 매정한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착각이 아니라 정말로 홍 씨 부부가 달갑지 않았다는 말에 속이 쓰렸습니다. 남편 데리고 간 홍 씨가 눈꼴 시렸던 것이었죠. 그렇게 슬픈 와중에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아들은 이내 대리를 불러서 돌아갔고 남편도 홍 씨도 한참을 허탈한 한숨을 지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 그냥 잊자. 앞으로 안사돈 볼 일이 얼마나 되겠어. 그런데 남편의 말과는 다르게 1년도 안 되어서 마주칠 일이 생겼습니다. 홍 씨가 아들네 집에 가 있었는데 예고도 없이 나타난 사돈.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왔습니다. 아, 여기 계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어쩐지 어색하게 대하게 되었습니다. 홍 씨도 함께 저녁 먹기로 하고 왔는데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사돈이 왔다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이상해 보일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사돈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 때의 감정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사돈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이따가 어떻게 가실 거예요? 아, 네 아버지가 데리러 오신대. 무슨 껌딱지도 아니고 별로 멀지도 않은데 데리러까지 오신대요. 아, 근처에서 약속이 있어서 지나가는 김에 오는 거예요. 그러세요? 나이 들어서 그렇게 붙어 다니는 거 좀 보기 그래서 뭐가요? 좀 남사스럽지 않나요? 네? 아유, 아니에요. 그냥 해본 소리예요. 얼굴까지 마주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와주어서 고맙다 소리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홍 씨를 깎아내리려고 해서 밥 먹는 내내 체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보기 좋은데요. 부모님이 그러시니까 저도 정우 엄마한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들이 아니었다면 아마 홍 씨가 중간에 박차고 나오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홍 씨는 밥만 먹고 서둘러서 아들네 집을 나왔습니다. 자꾸만 남편을 걸고 넘어지는 사돈과는 유쾌하게 대화도 나누지 못할 것 같았죠.
안사돈한테는 선물 보냈어? 그리고 명절이었는데 홍 씨는 사실 더 이상 선물을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보내긴 보냈어. 그런데 꼭 이렇게 보내야 하나 싶네. 명절에 홍 씨 부부에게 오던 선물도 박가사돈이 챙기던 것이었는지 박가사돈이 돌아가신 뒤로는 한 번도 선물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홍 씨는 매년 몇 번씩 안사돈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챙기는 게 힘들 수도 있지. 선물 받고도 잘 받았다는 소리도 없잖아. 그렇다고 그쪽에서 안 준다고. 우리도 늘 주던 걸 안 주긴 그렇잖아. 이 사람아. 남편은 보살이었고 홍 씨는 평범한 인간인 듯 했습니다. 안사돈도 홍 씨 부부가 꼴보기 싫은 모양인데 이쪽에서만 퍼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죠. 혼자 계신데 우리가 좀 더 챙긴다고 생각하자. 홍 씨도 남편의 말에 따라서 김장할 때도 사돈목도 챙겨서 보내기도 했고 적적할까봐 아들에게도 좀 더 자주 들여다보라고 했습니다. 평생 함께 산 배우자를 잃은 그 기분을 헤아려야 된다고 애써 생각했죠. 그런데 홍 씨가 애써 헤아릴 필요도 없이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뭐 하고 계세요? 나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나와 있어. 왜 전화했냐는 홍 씨의 물음에 아들이 그냥 전화해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는 남편과도 통화를 했다는 아들. 무슨 바람이 불어서 그냥 전화를 해? 오늘이나 내일 너 시간 되면 한번 볼까? 아, 내일 정우 엄마 사촌 여동생 결혼식이에요. 맞다. 들은 것 같기도 하네. 다음 주쯤 시간 되면 정우 엄마랑 한번 갈게요. 그리고는 시시콜콜한 대화를 나누고 끊었습니다. 어쩐지 이상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봤죠. 주환이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네. 나랑도 통화했어.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던데. 정말? 무슨 일 있나? 당신은 어디야? 나이가 들어 이제는 더 이상 일은 하지 못하고 지난달 운영하던 작은 회사를 정리한 남편. 나 집이지. 그래? 그럼 나 일찍 들어가서 같이 저녁 먹을까? 아니야. 나 속이 안 좋아서 저녁 건너뛰려고 해. 당신은 친구랑 먹고 들어와. 그래? 알겠어, 그럼. 그러고서는 전화를 끊고 저녁을 먹고 8시쯤 집에 들어가 보니 거실에 홀로 쓰러져 있던 남편. 여보, 쓰러진 지 얼마나 됐는지 얼굴에는 핏기가 하나도 없었죠.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면서도 아들에게 전화할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남편은 숨을 거뒀습니다. 내가 그냥 집에 들어갔으면 네 아버지 그렇게 안 가실 수도 있었어. 저녁은 왜 먹어가지고. 그게 왜 어머니 탓이에요? 아들이 넋이 나가 있는 홍 씨를 위로했습니다. 남편이 눈을 감고 빈소가 마련되기까지 홍 씨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도 전혀 없이 시간을 이동해서 온 듯한 기분이 들었죠. 눈을 한 번 깜빡이면 여기에 있다가 눈을 2번 깜빡이면 또 다른 곳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오후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통화했던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어쩐지 오늘따라 아버지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고 중얼거리는데 그 소리에 또다시 눈물이 났죠. 다소 늦은 시간이라 조문객은 시가 쪽 식구들 뿐이었습니다. 시동생도 와서 한바탕 울었고 뒤늦게 올라온 딸은 거의 실신 직전이었죠. 그러다 보니 오히려 홍 씨는 정신이 점점 들었습니다. 조문객의 발길이 끊긴 시간에도 아이들과 함께 있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애들은 얼른 재워야지.
괜찮아요. 괜찮기는. 정우 엄마라도 오늘은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자고 내일 다시 와. 저희가 알아서 재울게요. 근데 내일 사촌 결혼식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 와중에 그게 떠올랐습니다. 저희는 못 가죠. 그런 건 걱정 말고 눈 좀 붙이세요. 홍 씨는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한데 정신은 쉽게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저녁까지도 사돈네 식구들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그게요. 며느리도 민망한 듯 말했습니다. 저희 엄마랑 동생은 친척분들이 올라오셔서 못 오셨고요. 막내는 공부하느라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다고 들었던 막내 사돈 처녀까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안 오신대? 옆에서 아들도 굳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당연히 같이 올 것으로 생각한 듯 했습니다. 그럴 것 같아. 내일은? 그러자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아들이 상심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들도 그렇겠지만 홍 씨도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혼식에 가는 것은 100번 알겠지만 결혼식은 몇 시간뿐이고 장례는 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루도 못 온다는 것은 무엇을 핑계로 하든 이유는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잠깐도 못 오신대? 처제는 시험도 한참 남았잖아.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 와도 적어도 안사도는 와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잠도 한숨도 못 잤고 남편의 영정사진만 봐도 울컥하는 와중에 사돈까지 이렇게 가슴에 비수를 꽂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딸이 홍 씨에게 조용히 하는 말에 기분은 더 가라앉았습니다. 아까 어쩌다 보니까 방명록 봤는데 사돈어른 조의금 10만 원 하셨더라.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오빠도 같이 봤는데 오빠가 불쌍하더라. 어쩜 아무도 오지도 않고 새언니가 전해준 것 같은데 나 같으면 저렇게 못 내지. 홍 씨는 울먹거리는 딸의 말을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사돈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럴 심적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오든 안 오든 10만 원을 내든 100만 원을 내든 지금으로서는 중요하지 않았죠. 그런데 우연히 화장실에서 들은 며느리의 통화 소리에는 가슴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사람이 거의 없는 한층 위에 화장실 제일 구석칸에 들어가서 변기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제대로 먹은 것도 없어서 기운도 없었죠. 그런데 문소리가 들리더니 고요한 와중에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그래? 아니, 애들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고 해야지. 그러면 내내 거기에 있니?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선 휴대폰을 타고 상대방의 목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장례 끝나고 가야지. 학교는. 그럼 잠도 거기서 잤어? 당연하지. 어머님이 집에서 자고 오라고 하셨는데 좀 그렇잖아. 그렇기는 뭐 그래? 아니, 하루 참석했으면 됐지. 어린애들까지 거기에 잡아둘 거 뭐 있냐? 너도 집에서 애나 보지. 뭐하러 고생하고 있어? 말이 돼? 아빠 돌아가셨을 때 정우 아빠는 잠도 제대로 안 자고 내내 있었는데. 그거는 임서방이 상주 노릇 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집에 가. 그땐 애들도 계속 같이 있었잖아. 그땐 애들이 학교 다닐 때가 아니었잖아. 참나, 그리고 말이야. 요즘엔 스몰 장례식 그런 것도 한다더라. 가족끼리만 모여서 작게.
전염병 이런 것도 무서운 세상이잖아. 아, 엄마. 나 피곤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 걱정돼서 하는 소리 아니야. 엄마도 안 오고 아무도 안 와서 나 정말 고개도 못 들겠거든. 안 올 거면 잔소리 하지 마. 나도 그렇고 지금 다 힘들어. 어머니는 거의 쓰러지실 것 같아. 참나? 내가 거길 왜 가니? 그리고 그 정도면 살 만큼 살다가 간 건데 유난스럽게 쓰러지긴 뭘 쓰러지니? 남편 있다고 그렇게 자랑하더니 뭐? 며느리는 뭐라 대꾸하면서 화장실을 나갔고 홍 씨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뒷말은 듣지 못했지만 왠지 쌤통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저런 사람을 사돈이라고 선물 보내고 상심이 클까봐 연락하고 챙기고 괜한 짓을 했다 싶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심정이 사돈 때문에 더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라면 스몰 장례식이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바깥 사돈의 장례에 열일 제쳐두고 달려왔던 자신들이 바보 같았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는 사이였는데 말이죠. 홍 씨는 장례가 끝나고도 한참 사돈을 떠올렸습니다. 살 만큼 살다 갔는데 유난이라는 그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 조문 왔던 손님들한테 문자 보냈어? 아, 해야지. 딸의 전화에 홍 씨는 방명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안사돈이었습니다. 홍 씨는 휴대폰을 들고 망설였습니다. 가까운 사이는 전화로 하거나 따로 메시지를 보냈고 일반적인 손님에겐 단체 메시지를 보냈는데 홍 씨는 고민하다가 안사돈에게도 단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취지의 메시지였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연락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이 생전에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보살 같던 남편이라면 무조건 연락했겠지 하는 생각에 메시지를 보냈지만 다음 날이 되어서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홍 씨는 바깥 사돈의 장례가 끝나고 먼저 연락해서 안부를 물었는데 어쩜 안사돈은 홍 씨의 메시지에 답장조차 하지 않는지 몰랐습니다. 여기까지가 끝인 듯 했습니다. 홍 씨도 이제는 정말 사돈과는 상종하지 말아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에서 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연락 한 통 못 받은 이야기. 어떤 말도 아들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얄궂은 운명인지 뭔지 다시는 상종하지 않기로 결심했던 사돈을 아들네 갔다가 또다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비밀번호를 치고 막 들어온 사돈. 반가운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표정이 좋지 않았죠. 홍 씨는 그냥 일어나서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돈의 말이 홍 씨를 붙잡았습니다. 전화로 한 얘기 생각해봤니? 제대로 대답을 안 하니까 내가 찾아왔지. 대답했잖아. 그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 어쩐지 홍 씨의 눈치를 보며 이루어지는 대화.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서 듣고 있는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 홍 씨에게 사돈이 설명했습니다. 아, 제가 사실 요즘 우울증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곧 막내까지 독립한다고 그래서요. 애들이랑 합가하는 문제 때문에 의논 중이었거든요. 합가라는 단어에 홍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쩐지 그런 홍 씨를 의식하며 자랑하듯이 말하는 사돈. 그래도 큰딸내 집에 의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이죠. 기가 막힌 소리에 홍 씨는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돈이 앞으로 어떻게 살지는 관여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했으면 모른 척 일어났을 텐데 사돈은 눈치도 없이 장례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근데 그때 바깥 사돈 장례 끝나고 사돈이 문자 보낸 거죠? 아, 네. 그거를 근데 남들한테 보내는 대로 똑같이 보냈더라고요. 그래도 사돈인데 조의금을 받았으면 고맙다고 전화나 문자라도 따로 해야지. 웅얼거리는 말에 홍 씨는 눈앞이 빨개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장도 안 주신 거예요? 홍 씨도 그동안 할 말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깥 사돈 돌아가셨을 때도 저한테 전화 안 주셨잖아요. 저도 조의금 했어요. 그리고 제가 괜찮으신지 연락도 드렸는데 그때도 답장 없으셨죠? 그런데 어떻게 저한텐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자 아들이 금시초문이라는 듯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사돈은 당황하며 대꾸했습니다. 아니, 그땐 경황이 없어서 그랬죠. 네. 저도 똑같은 일 겪어보니까 경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연락 못 드렸어요. 그리고 따로 연락드리는 건 직접 오신 분 위주로 먼저 하다 보니까요. 아, 그게 우리 딸이 말씀드렸을 텐데요. 시조카 결혼식이라서. 네. 사돈 처녀들도 다 바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들 심심해서 장례식 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사돈. 결혼식은 몇 달 전부터 미리 계획이 돼 있는 거고요. 장례는 갑작스러운 건데 그걸 위해서 그럼 일정도 취소해야 한단 소리세요. 글쎄요. 하루쯤은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까 사돈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우리가 사돈지간이잖아요. 사돈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어버버 하더니 대꾸했습니다. 제가 가지는 않았어도 딸 통해서 충분히 제 마음 전했어요. 끝까지 저는 잘했다는 사돈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충분히요. 저희도 조의금 50만 원 드렸고요. 멀리서 일하는 저희 딸도 바로 올라와서 조의금 10만 원 냈고요. 몇 시간 자지도 못하고 다음날 새벽에 첫 차 타고 다시 내려가서 출근했어요. 그런데 사돈네는 그렇게 아무도 안 오시고 10만 원 보내시더니 연락도 없으셨죠. 저희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다니까요. 네, 알아요. 근데 세상에 사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다 성의의 문제지. 최소한 연락은 할 수 있겠죠? 장례 치를 때는 제가 경황이 없어서 오시고 안 오시고 신경을 안 썼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섭섭하네요. 그러자 사돈은 할 말이 없는지 분한지 언성을 높이며 말했습니다. 참, 지난 일 가지고 유난이네요. 그 소리에 홍 씨도 지난날 화장실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고 잠자코 듣고 있던 아들의 눈썹도 치켜 올라갔습니다. 유난이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에도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남편이 주환이 아빠가 살 만큼 살다가 갔는데 유난이라고요. 손주들은 장례보다 학교 가는 게 더 중요하고 며느리도 3일 내내 있을 필요 없고 장례는 스몰 장례를 치러야 한다고 그러셨죠. 그리고 쌤통이라고 그러셨나요? 홍 씨의 말에 대화를 듣고 있는지 몰랐던 며느리도 놀랐고 아들의 눈은 더 이상 커질 수도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아니,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말을 이상하게 하네요. 아니, 막말로 70 넘게 살았으면 살 만큼 산 거죠 뭐. 우리 남편은 한참 전에 하늘나라 갔는데. 그러면 저희가 슬퍼하는 건 유난스러운 거예요? 70까지 살았으면 그러면 충분히 산 거예요? 사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몇 년 뒤엔 죽어도 할 말이 없겠네요. 아니, 왜 이러세요? 도대체
뭘 이렇게 사람 말을 고깝게 들으세요? 정말 그러셨어요? 아들의 목소리에 홍 씨와 사돈이 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표정이 아주 무서웠습니다. 장모님이랑 처제들 안 왔을 때 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아니고 그 말들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긴 했는데 사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은 장모님 얼굴을 뵙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뭐? 합가요? 아니요. 저는 지금 장모님과 마주보고 있는 것도 힘들어요. 아니 임서방,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왜 안 돼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도 혼자 되셨는데 어머니도 저희가 모시고 살까요? 뭐야? 아니 이 집 반은 내가 해준 거 아니야? 반은 아니고요. 8천 보태주셨죠. 그게 아까우시면 돌려드릴게요. 그런데 앞으로 제가 장모님 찾아뵙는 일은 없을 거예요. 뭐야?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내가 언제 그거 돌려달랬어? 그냥 같이 살자는 의미지. 장모님도 이미 살 만큼 사셨는데 합가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아들의 말에 사돈이 금방이라도 넘어갈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야? 야, 민영아! 너는 임서방 하는 소리 듣고만 있어! 자신의 딸에게 화를 내는 사돈. 정우 엄마, 혹시 장모님 모시고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해. 각자 부모님 모시고 살자. 그러자 며느리가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민영아, 그만해, 엄마. 며느리의 말에 사돈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이제 나가주시죠. 그렇게 쫓겨난 사돈. 홍 씨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쩐지 10년은 늙은 기분으로 휘청거리면서 일어나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뭐가 달라지나 싶었어. 많은 게 달라지죠. 아들은 홍 씨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고개도 들지 못했죠. 홍 씨는 쫓겨나는 사돈을 떠올리며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고소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질 못했죠.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어머니 마음만 추스리세요. 아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직 남편이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사돈을 신경 쓸 여력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한참이 지나도 사돈과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홍 씨도 그런 아들의 결정에 이러쿵 저러쿵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알아서 잘 알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홍 씨는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딸과 의논해서 딸이 직장에 다니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들도 차라리 잘 됐다며 안심하는 눈치였습니다. 이런저런 고뇌가 없는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죄스러운 감정이 있는지 홍 씨에게 잘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더는 신경 쓰지 않고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아들이 다시 사돈네를 만났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죠. 너 일도 안 하고 무슨 김치를 그렇게 많이 챙겨가. 내년부터는 김장도 따로 하기로 했어. 사정이 있었는데 어떡해요. 그리고 왜 자꾸 김치 때문에 그러세요? 김치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하는 김에 조금 더 하는 건데 누가 먹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뭐? 너는 매년 그렇게 김치 가져가 놓고는 한 번 도와준 적이나 있어? 엄마도 어차피 친구들이랑 놀면서 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주시기 전에도 김장은 항상 했던 거잖아요. 저희 때문에 일부러 하신 것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그리고 김치 그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꼭 이렇게 하셔야 해요? 너희 먹으라고 내 돈 들이고 내가 고생해서 담근 건데 너는 그게 별것도 아니야? 아, 그러니까 돈은 드린다고 했잖아요. 아무튼 그놈의 김장. 그래. 그놈의 김장. 이제는 하지 말자. 그냥 그깟 김치 사 먹고 말자. 뭐하러 고생해서 나는 제대로 먹어보지도 못하고 너나 너희 장모한테 퍼줘야 하는지 모르겠네.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6세 서경순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옛날이야 김장 안 하는 집이 더 드물었지만 요즘 사람들 인식이 많이 다르다는 건 서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김장이나 제사나 명절이나 똑같이 괴롭고 귀찮고 싫은 일처럼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씨는 제사나 차례는 지내지 않지만 김장은 고생스럽더라도 매년 꼭 했습니다. 항상 넉넉하게 담가도 부족할 정도로 몇 끼마다 김치 요리가 몇 종류씩 올라올 만큼 좋아했습니다. 그건 아들도 죽은 남편도 마찬가지였는데 며느리조차 서씨가 담근 김치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서씨도 김장이 싫은 것이야 100번 이해했습니다. 서씨는 자발적으로 매해 하고는 있지만 힘들지 않은 건 아니었으니 말이죠. 그렇다면 아들 며느리 모두 얻어먹지만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장을 한 사람보다도 더 많이 챙겨가면서 곧 죽어도 힘든 일을 돕지는 않는 아들 며느리가 참 괘씸했습니다. 그게 벌써 몇 년째인지 이제 더 이상 남 좋은 일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씨의 아들은 결혼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 며느리를 소개시켜 준다며 집에 데리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음식 솜씨가 좋으시다는 건 오빠한테 듣긴 했는데 정말 다 맛있어요. 그래? 맛있게 먹어주니까 내가 더 기분이 좋네. 근데 이 배추김치는 사신 거예요? 아니면 어머님이 직접 담그신 거예요? 벌써 2접시째 먹고 있는 김치를 칭찬했던 며느리. 맛있지? 엄마가 직접 담그신 거야. 아들도 자랑하듯이 말했습니다. 오, 젓갈 맛이 많이 나네요. 요즘 젊은이들 젓갈 맛 나는 김치 싫어하지 않나? 아니요. 그래서 맛있는데요. 주희가 맛을 잘 아네. 저 김치 없으면 밥을 잘 못 먹는데. 사실 저희 엄마는 김장 할 줄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사 먹는데 절대 이런 맛이 안 나요. 다 중국산 김치 같고. 아이고, 그래? 그럼 이따가 갈 때 좀 싸줄 테니까 가지고 가. 정말요? 결혼하면 김장하는 것 좀 배워야겠어요. 며느리가 하는 소리에 서씨도 무척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 며느리와 함께 김장하는 상상을 하고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다음 해였습니다. 주희야, 보름 뒤에 김장할 건데 올 수 있니? 배워보고 싶다고 했잖아. 아, 저요? 그래, 정석이가 주희 너한테 물어보라던데? 저희끼리 하는 건가요? 아니, 매년 같이 하는 동네 친구 둘 있어. 아, 네. 일단 제가 스케줄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래, 그렇게 해. 보통은 지인들과 셋이서 하고 3등분해서 김치를 가지고 왔는데 올해부터 아들 며느리가 김치를 더 가져간다고 하면 김장을 좀 더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김장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무척 기분이 좋은 것이었습니다. 애기가 생겼다고? 네, 어쩌죠. 그래서 김장하러는 못 갈 것 같아요. 초기라서 몸 조심하라고 그래서요. 아이고, 무슨 김장이야.
내가 한 통 더 담아서 가져다 줄게. 절대 안정을 취해야지. 네, 사실 그래서 일도 다음 달까지만 가고 그만두려고 해요. 그래. 아이고, 잘 됐다. 그래서 여느 때와 같이 지인들과 함께 김장한 뒤에 서씨는 자신의 못 중에서 한 통을 빼서 아들네에게 주었습니다. 엄마, 김치 한 통만 더 주세요. 그런데 김치를 챙겨간 지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아들이 또 한 통을 더 달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그 많은 걸 벌써 다 먹었어? 아, 맛있어서 맨날 먹다 보니까요. 주희도 워낙 잘 먹잖아요. 기분 좋은 한편 냉장고 안 사정이 조금 걱정이었습니다. 아들네를 많이 챙겨줬는데 또 한 통 더 주면 내년 김장까지 김치가 부족할 것 같았습니다. 없으세요? 없기는 많이 했는데. 아니야. 퇴근할 때 들러. 한 통 더 줄게. 그리고 나서도 나중에 또 한 통을 더 가져가는 바람에 서씨 본인은 결국 주변의 김치를 얻어먹게 되었습니다. 같이 김장했던 친구들에게도 얻어오고 시골 친정 식구에게서도 받아오고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 해에는 좀 더 넉넉하게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만 마음에 걸리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들 며느리 몫을 넉넉하게 빼두기 위해서는 일손이 더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 다음 해에도 태어난 지 오래되지 않은 어린아기가 있어서 오지 못했죠. 정석이 너 혼자라도 와야지. 그러면 이번에 김장 좀 많이 하자고 부탁해놨어. 김장 양을 늘리기 위해 지인들의 양해를 구해서 배추도 더 많이 주문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아, 어쩌죠. 저도 바빠서 못 가는데. 주말인데 뭐가 바빠? 저번에는 괜찮다며. 주말이라고 마음껏 쉬어봤으면 좋겠네요. 갑자기 생긴 일이라 취소할 수가 없어요. 둘 다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데 무작정 참석하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재료비의 절반 이상을 서씨가 대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서씨의 레시피로 서씨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김장이라 다들 별말 없이 같이 도와주었죠. 그렇게 아들 며느리 몫까지 좀 더 넉넉히 해서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가 되어도 또 그 다음 해가 되어도 아들 며느리는 한 번도 김장 때 오지 않았죠. 이런 해 저런 해 해도 눈치가 있다면 아들네가 김장에 오고 싶지 않구나 하는 걸 느낄 수밖에 없었죠. 조금 얄밉기는 해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김치를 좋아하는 것과 김치를 담그는 노동은 별개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서씨도 싫다는 젊은이들을 굳이 불러서 얼굴을 붉히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하는 김에 좀 더 하고 부족하면 자신이 덜 먹자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김치 많이 안 드세요? 평일 낮에 아이를 좀 맡아달라며 며느리가 찾아왔는데 애를 놓고선 가지 않고 괜히 김치냉장고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먹지 왜 안 먹어? 아, 여기 보니까 많이 남은 것 같아서요. 안 드시면 한 통만 주세요. 아들 며느리 때문에 김장 양을 늘렸는데도 종종 이렇게 찾아와 서씨의 김치를 가져가곤 했습니다. 원래 하던 양보다 많이 했기 때문에 배추를 절이는 것도 양념을 하는 것도 또 버무리는 것도 좀 더 힘들었습니다. 뒷정리까지 마치려면 이틀은 내내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해야 하나 생각하니 왠지 다른 사람들의 눈치도 보였습니다. 재료값이야 서씨가 더 낼 수도 있지만 돈을 더 낸다고 다는 아니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아들 며느리는 참석도 안 했지만 그렇다고 수고했다고 수고비를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 10만 원도 받아본 적이 없었죠. 너희는 무슨 김치를 그렇게 많이 먹어? 부족하세요? 내년에는 좀 더 해야겠다. 이것저것 요리하다 보니까 금방이네요.
어차피 하는 거 저희 먹으량만 조금 늘리는 건 티도 안 나지 않을까요? 김장 좀 더 하는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며느리. 몇 포기 더 하는 게 엄청 힘든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의상 고마워하기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많이 가져다가 먹을 거면 와서 조금 거드는 신용이라도 해. 다른 사람들 보기 민망해. 근데 어머니가 재료비 더 많이 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돈도 더 내는데 왜 눈치를 보느냐는 며느리 때문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 돈 때문에 그러세요? 그럼 다음에 김장할 땐 저희가 조금 보탤게요. 그러더니 기어이 서씨의 냉장고에서 김치를 한 통 챙겨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김장할 때가 됐을 때 아들이 미리 전화로 말했습니다. 돈 붙여드릴 테니까 이번엔 김치 좀 넉넉하게 해서 보내주세요. 이제 안 오는 건 기정사실이 된 듯 했습니다. 얼마나 먹을 거길래 그래? 글쎄요. 아무리 적어도 4-5통은 있어야 될 것 같다던데요. 4-5통이면 배추가 엄청 들어가. 알죠. 그것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서씨도 처음부터 많이 줘야겠다 싶었습니다. 자꾸만 서씨의 김치를 가져가니 처음부터 돈을 받고 재료값이라도 많이 보태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다음날 아들이 보낸 돈은 달랑 10만 원이었습니다. 정서가, 너 10만 원 보냈더라. 네. 받으셨어요? 그걸로 고춧가루 같은 거 사는데 보태세요. 너 고춧가루가 얼만 줄이나 아니? 배추도 엄청 비싸고, 그리고 5통 달라며? 고춧가루가 고춧가루지 금가루도 아니고. 그렇게 비싸요? 재료는 그냥 적당한 거 쓰세요. 김치 담그는데 그것보다 돈 더 쓸 거면 차라리 돈 주고 사 먹죠. 100만 원을 줘도 해주고 싶지 않게끔 말하는 아들이 얄미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드려야 되는데요? 그럼 차라리 너희가 와서 좀 도와. 재료값은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버무리는 것 정도는 와서 할 수 있잖아. 이제 손주도 어느 정도 컸는데 며느리는 여전히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쩜 김장 때만 되면 아들이고 며느리고 왜 그렇게 바빠지는지 모를 노릇이었습니다. 같이 김장하는 사람들 중 하나가 일을 다녀서 일부러 주말에만 하는데도 아들조차 한 번도 안 왔으면 말 다 했죠. 김장에 오라고요. 그래. 아들은 한숨을 푹 내쉬더니 일단 알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장에 참석하지 않고 김치도 안 받아 가겠다는 젊은이들은 많다고 들었지만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아, 올해는 우리 아들네도 온다네. 며느리랑. 그래서 5통 가져간대. 당연히 재료비는 아들네 몫까지 내가 내지. 그래서 같이 김장하는 친구에게 전화해서 알렸습니다. 그래? 그럼 올해는 5명이서 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 아들도 오면 무거운 거 들어줘서 좋겠네. 김장이라는 게 의외로 힘쓰는 일들이 많은데 60대 3명이서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안 그래도 셋이 하느라 힘들었는데 둘 다 일손이 늘어 반가워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며느리에게 큰 기대를 했던 서씨가 바보였죠. 오늘 내일 와서 같이 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배추는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데 같이 배추를 절이기로 한 아들과 며느리는 도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서씨가 다급하게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너희 왜 안 와? 아, 엄마.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못 온다니. 서씨가 다른 두 사람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제가 날짜를 착각해서요. 다음 주라고 생각하고 지금 애엄마랑 다 같이 나와 있어요. 뭐야?
까먹을 게 따로 있지. 지금 다들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저도 방금 생각이 나서 지금 막 전화드리려고 했어요. 거의 도착한 줄 알았네. 멀리 간 거야? 네, 1박 2일로 놀러 왔어요. 죄송해요. 김장인 것도 있고 놀러를 그것도 하룻밤 자고 오기까지 한다는 아들 때문에 놀랐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내일은 올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습니다. 내일 최대한 빨리 갈게요. 올 수는 있는 거야? 점심때쯤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서 씨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쩌지? 우리 아들이 급한 일이 생겨서 내일 점심때 올 수 있을 것 같다던데. 무슨 급한 일이길래? 약속 시간도 넘겼는데. 그러게. 아무리 그래도 미리 연락을 줬어야지. 나머지 두 사람이 어쩐지 떨떠름한 기색이었습니다. 서 씨는 괜히 자신이 얌체짓을 하게 된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아들 몫까지 더 할게.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김치 솜씨 때문에 우리가 참는 거야. 다른 사람 같았으면 멤버에서 빼버렸어. 알지? 농담 섞인 친구의 말에 따라 웃으면서도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참석할 거라며 배추를 무척 많이 주문해 놨기 때문에 일이 훨씬 많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들은 다음 날 점심 때도 오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열이 난다며 병원에 들렸다 온다더니 그 이후로 깜깜무소식이었죠. 무작정 기다릴 수 없어서 아들이 오지 않았는데도 일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에 가까워졌을 때 서 씨가 말했습니다. 고기물 올릴게. 늘 김장이 끝나면 같이 수육을 해서 먹었는데 어쩐지 이번엔 다들 고기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는 힘들어서 얼른 하고 집에 갈래. 나도 갈게. 왜 그래? 고기 싸먹고 가지. 힘들어 죽겠다. 그리고 마무리를 하는 동안 내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이 도착했죠. 죄송해요. 늦었죠. 시후 엄마는? 애가 열이 나니까 제가 집에다 내려주고 왔어요. 시후는 병원에서 뭐래? 많이 아파? 아니요, 뭐 감기래요. 다 끝났어요? 그래. 거의 다 했어. 아, 잠시만요. 그러더니 김치통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1개, 2개, 3개, 4개. 그리고 차에 다녀오는지 한참 걸려서 총 8통을 들고 집으로 들어온 아들. 다들 서 씨와 같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자꾸 달라고 하는 게 번거로워서 처음부터 많이 가져가려고요. 서 씨의 표정이 보이지도 않는지 아들은 눈치 없이 웃으며 비닐 장갑을 꼈습니다. 그리고는 양념이 버무려져 한쪽에 쌓여있는 김치를 옮겨 담기 시작했습니다. 4-5통만 가져간다며? 그렇게 많이 가져가면 어떡하니? 김장을 한 사람들보다도 훨씬 많이 챙겨가려는 아들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서 씨도 이런데 다른 사람들이라고 다른 생각을 할 리가 없었습니다. 계산해보니까 저희가 이 정도는 먹더라고요. 4통만 가져가. 부족하면 우리 집에서 가져다가 먹고. 에이, 그럴 거면 그냥 여기서 가져가는 게 낫죠. 아들이랑 이렇게 실랑이를 하고 있는 것도 우스운 듯 했습니다. 가져가라 그래. 우리가 좀 덜 가져갈게. 그래, 그렇게 해. 보다 못한 친구들이 그냥 가져가라고 하자 아들이 좋다고 담았죠. 저는 그럼 애가 아파서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아들은 챙길 것 다 챙기더니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뒷정리라도 해야지. 아, 시우 때문에
그래, 애가 아프다는데. 조심히 가. 그래? 아들이 떠난 자리가 찬바람이라도 쌩하니 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걱정 마. 애들이 가져간 만큼 내가 덜 챙길 테니까. 그리고 이번에 재료값은 내가 낼게. 미안해서. 어쩐지 가족 김장의 친구들을 부려먹는 듯한 기분이 되었습니다. 됐어. 그렇다고 무슨 돈을 타네. 우리도 김치 가져가는데. 일을 좀 더 하긴 했지만. 그래, 그럴 필요는 없어.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냥 각자 하는 게 낫겠다. 그건 그래. 나도 따로 할게. 사실 나도 김장에서 시동생네도 나눠주고 한단 말이야. 그렇다고 내가 뭐 다 같이 더해서 나눠주자고도 안 하잖아. 나도 그래. 나도 우리 애들 이 김치 좋아해서 반씩 나눠줘. 좀 더 해달라는 거 민폐라고 안 했는데 좀 그렇긴 하다.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서 씨는 차마 그러지 말라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자 했습니다. 서 씨도 차라리 이럴 거면 혼자 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네 먹을 것과 서 씨가 먹을 것만 하면 패기치고 눈치 볼 일도 없으니 말이죠. 아들네는 준다던 10만 원도 주지 않았습니다. 너 일도 안 하고 무슨 김치를 그렇게 많이 챙겨가. 내년부터는 김장도 따로 하기로 했어. 사정이 있었는데 어떡해요. 그리고 왜 자꾸 김치 때문에 그러세요? 김치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돈 얘기도 꺼내셨잖아요. 그럴 거면 차라리 사 먹을게요. 아들의 말에 서 씨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 씨도 손주가 아프다는데 먹는 거 가지고 쪼잔하게 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아들 며느리가 자신이 담근 김치를 좋아해서 가져가는 것이니 말이죠. 어차피 내년부턴 혼자 하기로 했으니까 오지 말어. 내가 해서 싸줄게. 자식 입으로 들어가는 건데 내가 좀 더 고생하자 싶었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 해에는 따로 김장을 한다고 하니 아들은 자기도 와서 거들겠다는 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땐 서 씨도 김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는데 하필이면 바닥을 짚은 손목에 금이 가버렸죠. 그래서 한참 동안 깁스를 하고 있어야 했고 깁스를 푼 뒤로도 칼질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올해 김장을 안 하신다고요? 그래. 손목이 아파서 못할 것 같아. 올해만 김치 사다 먹어야겠다. 사돈 내도 김치 사 먹는다고 그러시지 않았어? 어디가 맛있나 좀 여쭤봐. 아, 그래요? 사 먹는 김치는 너무 맛이 없는데. 어떻게 그럼? 김장을 할 수가 없는데. 내가 옆에서 알려줄 테니까 너희가 할래? 서 씨의 말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뭐 그렇게까지 해요. 어쩔 수 없죠. 올해는 저희도 사 먹을게요. 아들이 알려준 곳에서 사 먹어도 봤지만 역시나 직접 담근 김치보다는 맛이 덜했습니다. 하지만 편하긴 무척 편했죠. 맛있는 곳만 있으면 그냥 사 먹는 게 낫겠다 싶기도 했습니다. 김장이 힘들지만 늘 즐거운 일이었던 서 씨도 이제는 김장이 노동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엄마, 오늘 시우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어느 날 아들이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종종 이렇게 손자를 봐주곤 했는데 하필 아들이 연락한 날에 약속이 있었죠. 오전엔 시간이 있는데 오후에 나가봐야 하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 혹시 오전만이라도 잠깐 와서 봐주는 건요? 오후엔 장모님한테 부탁드릴게요. 그래, 알았어. 조금 있다가 준비해서 출발할게. 서 씨는 아들의 전화를 받고 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장모님 오시기로 했으니까 장모님 도착하면 바로 가시면 돼요. 알았어.
서 씨가 도착하자 아들 며느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오전 동안 손주를 봐주고 있으려니 초인종 소리가 들렸죠. 사돈. 안녕하셨어요. 아,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사돈이 집 안으로 들어오자 서 씨는 짐을 챙겼습니다. 차라도 같이 한잔 하시지. 아직 약속 시간이 조금 남은 상태라 서 씨도 사돈의 말에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사돈의 말에 서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나저나 이번에 왜 김장을 안 하셨어요? 어째서 사돈이 그런 것까지 알고 있나 싶었습니다. 아, 제가 손목을 다쳐서요. 아유. 사돈 김치가 맛있는데. 아, 드셔보셨구나. 아들네라도 왔다가 맛을 봤구나 싶었습니다. 아, 우리 딸이 매년 가져다 줘서 먹다가 지난번에는 아예 4통 얻어다 달라고 그래서 무지 잘 먹었었거든요. 이제 보니까 감사하단 소리를 못했네요. 어쨌거나 다 먹어서 이번에도 기대하고 있었는데 사 먹는 건 그런 맛이 안 나잖아요. 어쩐지 둘이서 무슨 김치를 그렇게 많이 먹나 싶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물었을 때는 이런저런 요리를 해서 많이 먹는다더니 그 절반은 사돈네로 간 듯했습니다. 늘 찔끔찔끔 받다가 4통이나 받으니까 부자가 된 기분이더라고요. 다음에 김장하실 때 저희 거도 좀 따로 해주세요. 그래도 부족해서요. 물론 돈은 드릴게요. 힘들어서 그렇게 많이 못해요. 그러셔요. 아쉽다. 그럼 4통 정도는 내년에도 받아볼 수 있는 거죠? 서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돈네에게 김치가 간다는 사실은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에 뭐라고 대처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제는 몸이 힘들어서라도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머나. 그러면 사돈네 김치 못 먹는 거예요? 그래도 저희 먹을 것만이라도 조금 해주시지. 사례는 할 거니까요. 아니요. 살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 기분 상하셨으면 죄송해요. 저도 제가 할 수 있으면 직접 했죠. 그렇게 아들네 집에서 나온 뒤 저녁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묻자 아들이 난처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장모님이 오셔서 드시고는 너무 좋아하시길래. 그래서 그렇게 매번 나눠준 거야? 그렇죠. 그래서 자꾸 부족하다고 했던 거구나. 왜 말을 안 했어? 어차피 저희가 먹는 거나 장모님이 드시는 거나 상관없잖아요. 김장하는 사람은 생각 안 하니. 하는 김에 조금 더 하는 건데 누가 먹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뭐? 너는 그렇게 김치 가져가 놓고는 한 번이라도 도와준 적이나 있어? 어차피 친구들이랑 놀면서 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주시기 전에도 김장은 매년 했던 거잖아요. 저희 때문에 일부러 하신 것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너희 먹으라고 내 돈 들이고 내가 고생해서 담근 건데 너는 그게 별것도 아니야. 아, 그러니까 돈은 드린다고 했잖아요. 기가 막혔습니다. 어쩜 이렇게 뻔뻔하고 염치가 없나 싶었습니다. 고맙다고 잘 먹겠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그 별것도 아닌 것이 하기 싫어서 갖은 핑계를 대며 오지 않은 아들 며느리가 할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참 괘씸하고 섭섭했죠. 그놈의 김장. 그놈의 김장. 그놈의 김장으로 담근 김치를 김치통을 8개나 가져와서 담아간 아들이었습니다. 그래. 그놈의 김장. 이제는 하지 말자. 그냥 그깟 김치 사 먹고 말자. 뭐하러 고생해서 나는 제대로 먹어보지도 못하고 남한테만 퍼줘야 하는지 모르겠네.
그럼 그렇게 하세요. 서 씨는 전화를 끊었지만 기분이 무척 좋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김치 같은 거 절대 담그지 말자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기분이 상했는지 한참 연락이 없었죠. 그런데 또다시 김장을 할 때가 다가오자 어쩐지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서 씨는 직접 담근 김치가 맛있었습니다. 사먹는 건 어디 것이든 손이 잘 가지 않았죠. 사돈까지 서 씨의 김치 타령을 할 정도로 맛있는 김치를 왜 아들 며느리 때문에 사 먹어야 되나 싶었습니다. 그냥 혼자 먹을 것만 하면 힘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 씨는 혼자서 배추 몇 포기만 사다가 혼자서 김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의 말처럼 별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김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김장할 때 됐잖아요. 너희는 김장 소리가 나오니? 정말 안 하실 거예요? 나 먹을 만큼만 했다. 지난번에 정석 씨가 드린 말씀은 죄송해요. 그리고 친정엄마한테 김치 드린 것도 말씀 안 드려서 죄송하고요. 저희가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정석이도 김치 사 먹는 게 좋다더라. 에이,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자 옆에 있던 아들이 전화를 받고 받았습니다. 엄마, 그러지 마세요. 저희도 후회하고 있어요. 내년부터는 꼭 참석할게요. 참석 안 하면 가져가지도 않을게요. 고작 김치 때문에 저희랑 안 보고 사실 건 아니죠? 어쩜 매년 이런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서 씨는 아들에게 알았다고 했죠. 김치가 그렇게 먹고 싶으면 한 통 주마. 가져가. 정말요? 잘 먹을게요. 서 씨는 다음 날 찾아온 아들에게 김치통을 건넸습니다. 이거예요? 아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좀 가벼운데요. 그리고 열어보더니 물었습니다. 엄마, 이거 지금 김장한 김치 아닌 것 같은데요? 잘못 주신 거 아니에요? 그거 지난번에 산 김치인데? 중국산 같더라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난번에 사뒀다가 너무 맛이 없어서 한참 전에 냉장고에 넣어두었던 김치였습니다. 아들은 서 씨의 말을 듣고는 화를 냈습니다. 지금 장난하세요? 너희는 장난하니 지금? 내가 김장에다가 바치는 사람이야? 아니, 돈도 드린다니까요. 그 돈 있으면 알아서 사 먹어. 얌체 같은 것들아. 서 씨도 더 이상 아들네에게 호구 같은 짓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다고 고마워하지도 않고 돈돈거리는 아들 며느리 그리고 사돈까지. 진작에 김치를 알아서 사서 먹으라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될 일도 아니었습니다. 너무하시네요. 너무하는 건 너희들이지. 앞으로도 이렇게 나 먹을 것만 조금씩 해서 먹을 테니까 그렇게들 알아. 그 김치 안 가져갈 거면 내다 버리던지 해. 아들은 씩씩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까지 김장이 어쩌고 저쩌고 했던 주제에 또 김치 얻으러 여기까지 찾아온 아들이 괘씸했습니다. 서 씨도 김장 김치를 사려고 해도 맛이 있을지도 모르고 비싸기만 엄청 비쌌습니다. 그걸 아들네도 모를 리 없었죠. 아들 며느리 주변에 김장에다 주는 사람이 자신밖에 없는 모양이었는데 김장김치가 얼마나 힘든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모르고서는 결과물만 훔쳐가려는 사람들에게는 나눠주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세상 편했습니다. 할 만큼만 해서 먹고 부족하면 두세 포기 더 담가서 먹고 앞으로도 쭉 그렇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아들이 은근슬에 물었지만 서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와서 같이 일을 하겠다고 해도 이제는 서 씨가 사양이었습니다. 세상에 김치 담그는 사람이 자신밖에 없는 것도 아니니 알아서 하라고 했죠.
아들의 말처럼 그깟 김치 그냥 담가서 아들네 나눠주는 건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문제였습니다. 그게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한다면 주는 사람도 안 줄 권리가 있었죠. 몇 번 물어도 싫다고 하자 아들도 나중에는 김치의 김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사 먹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돈이 어쩌고 했으니 그 돈 주고 맛있는 김치를 사 먹고 있겠거니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남의 희생과 노력을 무시했으니 서 씨가 신경 쓸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돈 내일 병원 가신다고요? 어디가 아프시길래 여기까지 와서 병원에 가세요? 아, 가슴에 혹이 있어서요. 네? 유방암 검사하러 오신 거예요? 세상에 암이 그게 유전되는 거라던데. 나중에 우리 손주 낳으면 어째요? 보험은 들어놓으셨죠? 아, 네. 아이 참, 그런 가족력이 있으셨으면 미리 말씀을 하셨어야지. 가족력 없어요. 혹시나 해서 검사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근데 암이 맞으면 어떡해요? 몸 관리를 잘 하셨어야지. 시골에 공기 좋은데 사시면서 몸에 좋은 거 먹고 그러지 않나요? 어쨌거나 아프면 애들만 고생이잖아요. 부담되고. 걱정하시는 일 없어요. 보험도 있고요. 아파도 애들한테 의지할 마음 없어요. 그럼요. 아프면 제발로 요양원이라도 들어가야죠.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7세 성미연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사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입만 열면 시한폭탄이 터지듯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 안사돈과 예기치 않게 아들네에서 함께 묵게 된 성씨. 이런 상황이 올 줄 알았다면 아들네 오는 날을 미뤘을 텐데 하고 후회가 됐습니다. 아니, 아들의 제안대로 바깥에서 잤더라면 속 시끄러운 일은 없었겠죠. 상견례 때부터도 어디 가서 말 못할 일도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사람이 아나무인인 줄은 몰랐습니다. 성 씨는 멀리 살아서 오늘 일이 단편에 불과하겠지만 아들이 그동안 참 고생이 많았겠다 싶었죠. 이제 와서 이 밤에 나갈 수도 없고 꼼짝없이 같은 공간에서 자야 하나 싶었는데 그동안 장모님이라고 무리한 부탁을 해도 참아왔던 아들이지만 어머니에게까지 그러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노발대발하는 안사돈의 얼굴을 보자 성 씨는 씁쓸하면서도 통쾌했습니다. 성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참 잘난 구석이 많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빠를 닮아서 키도 컸고 인물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잘해서 대학을 멀리 떨어진 서울로 갔습니다. 서울에서도 상위권 대학을 졸업한 아들은 일찍이 성씨 부부로부터 독립해서 아르바이트도 하며 살다가 좋은 직장에도 들어갔습니다. 대학 시절 내내 용돈도 마다하고 과외를 하면서 생활비도 스스로 벌었죠. 그리고 직장에서는 참한 여자친구도 만났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만난 적은 없었지만 2년 전부터는 명절이나 생일 때마다 다정한 메시지가 적힌 카드와 함께 선물도 보내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결혼하겠구나 직감했죠. 그리고 성 씨의 예상대로 아들이 31살이 되었을 때 올해 사귄 여자친구와 결혼한다고 말했습니다. 성 씨도 그 소식을 반겼습니다. 엄마 아빠가 너 결혼할 때 보태려고 들었던 적금이 있거든. 서울은 전세도 비싸잖아. 보태서 써. 아들이 성 씨의 집에 내려왔을 때 성 씨가 아들에게 통장을 하나 건넸습니다.
통장 안에는 1억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모아둔 돈도 있고 수연이가 모은 돈이랑 합쳐서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태면 대출을 덜 받을 수 있잖아. 어머니 아버지 쓰세요. 엄마 아빠가 설마 한 푼도 안 남겨놓고 너 줄까봐 그래? 나중에 너한테 손 안 벌리도록 무리 안 가는 선에서 주는 거야. 남편도 옆에서 성 씨의 말을 거들었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둘의 힘으로만 시작해도 된다며 말이죠. 수연이도 집에서 도와주실 상황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양가 부모님 도움 안 받기로 했어요. 걱정 마세요. 둘이 벌면 충분해요. 예비 사돈이 돈을 못 보태준다니까 더욱더 성 씨가 주는 돈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안 받겠다는 자식들에게 보태주는 건 예비 며느리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 씨가 결국 알았다고 통장을 집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성 씨도 남편도 내심 이 통장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아들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자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예비 며느리가 인사를 왔는데 성 씨 부부는 며느리가 꼭 마음에 들었습니다. 같은 직장에 다닌다니 똑똑한 것은 당연지사였고 무엇보다 싹싹하고 예의가 바른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아들과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 그림 같았죠. 그런데 그런 며느리에게도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결함이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결혼을 진행시켜야 하냐 말아야 하냐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죠. 그건 며느리 자체의 문제는 아니었고 그녀의 어머니 안사돈 때문이었습니다. 상견례 날에 사돈을 처음 보고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서 며느리 같은 사람이 나왔나 싶을 정도로 충격적인 첫 만남이었습니다. 아니, 나는 당황스럽네. 수연이 너는 그런 얘기 없었잖냐? 날카로운 안사돈의 말에 며느리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지난번에 말했잖아. 그 알아서 한다는 게 한 푼도 안 받고 결혼한다는 말인 줄은 몰랐지. 어쩐지 마주 앉은 성 씨가 안절부절하게 되었습니다. 인사를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신혼집은 어떻게 할 거냐는 안사돈의 갑작스러운 질문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구하겠다는 말을 하자 상견례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것도 사돈이 해주시는 돈으로 전세를 얻겠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모은 돈으로 다 하겠다는 말이잖냐? 그게 몇 푼이나 된다고? 그래도 둘이 모은 거 합치면 꽤 돼. 이 기집애가 나서지 말고 좀 있어봐. 엄마, 며느리의 말을 잘라먹으며 사돈이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이런 경우는 좀 당황스러워서요. 남자가 전셋집도 하나 없이 결혼할 생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뭐 다 대출로 시작하면 그거는 우리 딸도 같이 갚아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집인데 당연하지. 엄마, 우리들 힘으로만 시작하기로 했다니까. 맹추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사돈네 집은 전세예요? 아니요. 그러면 자가예요? 네, 그런데요. 왜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었습니다. 아니, 본인은 자기 집에서 살면서 애들은 빚더미에서 살라는 게 말이 돼요? 사돈의 비난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가 그러자고 했어요. 아들까지 나섰지만 식당이 떠나가라 목청을 높이며 노발대발하는 안사돈. 아들의 말을 들었을 때는 그쪽에서는 못 보태주겠다고 했는데 어째서 똑같은 입장에서 자신만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하지만 예비 며느리를 보니 성씨보다도 얼굴이 붉어진 상태였습니다. 제발 집에서 얘기해. 더는 얘기할 것도 없어. 나는 이런 결혼 못 시키니까.
알아서 해. 그러면서 몸을 틀어 앉은 예비 사돈 때문에 방은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바깥 사돈도 한숨만 한 번 쉬고는 그걸 방관하고 있었죠. 저희가 아들 결혼시키면 보태려고 했던 돈이 있습니다. 결국 남편이 통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결혼이 엎어질 위기였으니 말이죠. 울먹거리는 예비 며느리가 딱해서 도저히 그럼 결혼업자 소리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할 만큼 하고 그래도 아들이 결혼을 업겠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었죠. 대신 그쪽에서 혼수는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말문이 막힌 예비 사돈. 참나? 그쪽에서 충분히 보태면 당연히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하죠. 성 씨의 남편은 무릎 위에 올려져 있는 주먹쥔 아들의 손을 툭툭 가볍게 쳤습니다. 아들의 심정도 성 씨 부부와 크게 다르지 않을 듯했습니다. 성 씨 부부는 원래 주려고 했던 돈이니 괜찮았지만 저런 사돈의 사위가 되는 아들은 걱정이 됐죠. 그렇다고 아들이 이 일로 4년 동안 사귄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엎어버리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결혼은 부모들이 아니라 자식 당사자들이 하는 것이니 말이죠. 집 이야기가 일단락되자 기분이 풀렸는지 안사돈은 말이 많아졌습니다. 그 가운데 할 말 못할 말들이 섞여 있었죠. 그나저나 사돈은 왜 이렇게 젊으셔? 우리 사위를 사고쳐서 낳으셨나? 그러면서 혼자서 웃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발. 기분이 나빴지만 울그락불그락해진 며느리의 얼굴을 보니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 씨는 애써 표정 관리를 했습니다. 20대 중반에 낳았고 사고를 친 것은 아니었지만 젊어 보인다는 칭찬으로 듣자 싶었습니다. 남편도 불편한 기색으로 헛기침을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고 뒤이어 며느리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사과로 시작한 통화는 사과로 끝났습니다. 제가 중간 역할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성격이 좀 그러신데 상견례에서까지 그러실 줄은 몰랐어요. 집 문제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제 불찰이에요. 죄인이 된 듯 말하는 며느리와 아들. 사돈의 그 드센 성격을 보면 중간 역할을 할래야 하기도 힘들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돈은 안 보태줘도 된다고 했지만 이미 그렇게 하기로 한 거 물러서 뭐하나 싶었습니다. 앞으로 만날 일이 얼마나 되겠어. 우리도 그렇고 준석이도 그렇고 말이야. 그래도 걱정이 돼. 무슨 그런 사람이 다 있나? 준석이가 알아서 하겠지. 아들의 신혼집은 서울이 될 것이었고 사돈네는 경기도 안산이라고 들었으니 자주 왕래할 만큼 가깝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에게서 결혼을 번복하겠다는 말이 없으니 어차피 이대로 진행될 결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자 싶었죠. 그 뒤로는 아들 며느리가 중간에서 말을 옮기지 않으니 성씨 부부에겐 더 이상 사돈과 관련된 갈등은 없었습니다. 순조롭게 결혼 준비가 진행이 되는 듯 했고 성씨는 결혼식 당일에 사돈을 한 번 보고는 그 뒤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본의 아니게 아들에게서 종종 소식을 듣고는 했습니다. 어디야? 장모님 댁에 가고 있어요. 아, 또? 자주 왕래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은 성씨의 착각이었습니다. 아들과 통화할 때마다 자주 장모님 댁이라는 걸 보면 알만했습니다. 뭐 좀 도와드리려고요. 그렇다고 며느리를 탓할 수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못 가게 막아도 아들이 굳이 간다는 걸 그간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으니 말이죠. 아들은 장모님이 직접 전화해서 부탁하시는데
어떻게 안 가보냐며 자주 불려다녔습니다. 그러는 아들을 적극적으로 말리지는 못했지만 성씨도 썩 좋은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상견례 때도 자신들은 아들이 없으니 아들 노릇을 해야 한다는 소리를 귀가 아프도록 해댔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알면서도 결국 결혼을 했으니 아들도 누굴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왕 가족이 된 거 아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듯 보여서 성씨도 잠자코 있었죠. 사돈네와는 다르게 거리가 거리인지라 성씨는 아들네를 볼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나 돼야 내려올 수 있었기 때문에 1년에 2~3번 정도가 고작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성씨가 아들네 갈 일이 생겼습니다. 건강검진을 했더니 겨드랑이 쪽에 혹이 잡혔는데 제대로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검사를 하기로 했지만 성씨도 남편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어머니,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남편이 아들에게 연락을 했는지 다음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 그래도 검사하려고 해. 예약은 해뒀어. 그러자 아들이 걱정스러운 말투로 이야기했습니다. 검사도 큰 병원에서 하셔야죠. 그러면서 서울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병원 있는데 뭐하러 거기까지 가? 아들은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치료도 받아야 하니 검사도 서울에서 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들네 사는 곳이 대학병원과 가까워 반차를 내고 병원도 같이 가고 싶다고 했죠. 그래. 준석이 말대로 해. 남편도 아들의 말에 적극적으로 찬성했습니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건강 때문에 그런 것이니 결국 성씨도 아들의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놀러 가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그런 걸 가지고 가. 아들네 올라가는 날 성씨가 미리 담가둔 파김치를 챙겼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해서 종종 택배로 보내주곤 했는데 처음 아들네에 가는 것이니 기왕이면 며느리 좋아하는 걸 챙겨가자 싶었죠. 성씨는 오후에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도착하니 오후 7시가 조금 넘었죠. 어머니, 여기에요. 퇴근 후 미리 마중 나와 있던 아들이 성씨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분홍색 보자기에 쌓여있는 김치를 보며 아들이 물었습니다. 파김치 해왔어? 병원 가시는데 고생스럽게 이런 걸 뭐하러 가지고 오셨어요? 환자도 아닌데 뭘. 이건 너희 좋아하잖아? 아들이 보자기를 건네받았습니다. 아들의 차를 타고 아파트에 도착한 성씨. 단지가 깔끔하네. 어머니 아버지 덕분이죠. 결국 성씨 부부가 건넸던 돈을 받았던 아들은 그게 못내 미안한 듯 했습니다. 너희들 잘 살면 됐지. 성씨는 아들의 뒤를 쫓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아들이 비밀번호를 치려는데 벼랑간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이서방, 이제 와? 장모님, 아들 집에서 튀어나온 안사돈.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 아들을 보니 아들도 장모가 올 것임을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안이 벙벙한 것은 성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아들네 집에서 마주칠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과 성씨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전화했는데 왜 안 받아? 아, 운전하느라 못 봤어. 근데 장모님이 어쩐 일로? 갑자기 오셨어. 난처해 보이는 며느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사돈이 끼어들었습니다. 연락을 하고 올 걸 그랬네. 아니, 내가 수연이 아빠랑 싸워서 홧김에 나왔는데 갈 데가 여기밖에 더 있어야지. 오늘 어머니 오신다고 말했잖아. 그걸 어떻게 기억해? 미리 연락을 좀 줬어야지. 아들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렇다고 나한테 다시 돌아가라는 건 아니지? 난 못 가. 그러더니 소파에 앉는 사돈을 보고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이 성씨를 돌아보며 근처 호텔을 예약해 줄 테니 바깥에서 주무시겠냐고 물었습니다. 성씨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듯 했습니다. 한 공간에서 하루 동안 있으려면 둘 다 불편할 것이 분명했으니 말이죠. 그런데 잠자코 성씨의 대화를 듣던 사돈이 말했습니다. 아니, 무슨 호텔까지 가세요? 사돈끼리 한 집에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좀 섭섭하네? 나는 그런 호텔 예약해 준 적도 한 번도 없으면서 말이야. 나도 이참에 사위덕으로 5성급 호텔에서 한번 자보자. 아, 그럼 장모님이 호텔에서 주무세요.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냥 같이 자면 되지. 왜 유난인지 모르겠네. 누구에게 하는 것인지 분명한 그 말에 성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나도 여기서 잘게. 불편하시면 안 그러셔도 돼요. 아니, 도대체 뭐가 불편하다는 거야? 내가 누구 잡아먹니? 아니야, 괜찮아. 그리고 이거 받아. 파김치 담가왔어. 정말요? 안 그래도 먹고 싶었는데. 감사히 잘 먹을게요. 그제서야 표정이 밝아지는 며느리. 그러자 옆에서 사돈이 궁시렁거렸습니다. 김치를 요새 누가 담가서 먹어? 사 먹는 게 훨씬 더 맛있지. 어머니가 해주신 게 더 맛있어. 아, 그렇지. 요리를 그렇게 잘하신다며? 명절 때마다 아주 자랑을 하던데. 온 김에 사돈이 해주는 밥 좀 먹어볼까? 황당한 소리에 성씨가 대꾸를 못하고 있자 며느리가 그런 사돈을 타박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엄마 밥을 차려주셔? 긴 시간 버스 타고 오느라 고단했던 성씨에게 밥상을 차리라는 사돈의 머릿속이 궁금했습니다. 아니, 옛날에 식당 하셨다며? 그럼 너보다 솜씨가 나을 거 아니야. 어머님, 제가 할 테니까 앉아 계세요. 며느리가 불편하게 서 있는 성씨를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앉아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로 사람을 불편하게 했던 사돈은 밥을 먹으면서도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그래서 도대체 애를 언제 낳겠다는 거야? 아직은 낳을 생각 없어. 결혼한 지 2년이 다 돼가는데 생각이 없으면 돼? 나도 천천히 나으려고요. 아니, 아빠가 곧 칠순인 거는 알지? 아들도 며느리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울리는 아들의 전화의 잔소리가 멈췄죠. 잠시만요. 장인 어른이세요. 그러고는 전화를 받은 아들. 여보세요. 네. 여기 계세요. 2, 3분 통화하더니 전화를 끄는 아들이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장인어른 걱정하세요. 걱정은 무슨? 그런데 말이야. 내가 전부터 말하려고 했는데. 너, 네 장인어른 전화번호 저장 안 했니? 네. 저장돼 있죠. 어리둥절한 아들에게 사돈이 물었습니다. 근데 왜 전화 받을 때 여보세요 하면서 전화를 받아?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너 내가 전화할 때마다 여보세요 하지? 네. 아이고, 누가 그러라고 하던. 그건 예의가 없는 거야. 네, 장인어른, 아니면 내 장모님하고 받아야지. 어른이 전화했는데 여보세요가 뭐니? 성씨의 고개가 갸우뚱했습니다. 그런데 화살이 성씨에게 돌려졌습니다. 사돈. 사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는 남편 전화도 여보세요 하고 받는데요. 그냥 전화 받을 때 인사말 아닌가요? 아이고, 그게 아니죠. 누군지 알면 그 사람에 맞는 인사를 해야죠.
성 씨는 그 말을 듣고 그런가 보다 싶었습니다. 성 씨는 누구에게 전화가 와도 여보세요로 통화를 시작했는데 그게 안 좋게 들릴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이어지는 사돈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참, 너네 엄마도 그러시네. 그러니까 전화를 그렇게 받았구나. 너네 엄마라는 말에 성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예의가 없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전화 받을 때 여보세요라고 하는 게 예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사돈을 너네 엄마라고 지칭하는 게 예의가 없는 것인지 자꾸 아들에게 너라고 하는 것도 듣기 불편했는데 너네 엄마 소리는 충격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엄마, 너네 엄마가 뭐야? 그리고 준석 씨한테 너라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 며느리가 화를 내자 그제서야 찔끔했습니다. 뭐라고 궁시렁거리더니 이내 며느리를 타박했죠. 너는 엄마가 말만 하면 뭐라고 해? 그 뒤로는 삐진 듯 조용히 식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차라리 토라져 있는 게 나은 것 같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식탁을 치우고 있는데 사돈이 아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설거지는 센스 있게 남자가 해야 하는 거 알지? 남자가 설거지하는 게 센스와 무슨 상관인가 싶었습니다. 성 씨는 아들이 며느리가 아니라 사위인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였으면 시어머니 등살에 죽을 맛이었을 듯 했습니다. 설거지는 내 담당이야. 여자라고 음식 시키고 설거지 시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아, 엄마. 집안일 반씩 나눠서 하고 있어. 이게 진짜. 자꾸 토달래? 제가 할게요. 결국 아들이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성 씨는 오늘 하루가 빨리 지나가길 바랐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성 씨가 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씻고 나오자 사돈이 성 씨의 가방 주변을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뭐 찾으세요? 아니요. 잠옷 할 만한 거 있나 해서요. 잠옷이요? 급하게 나와서 옷을 못 챙겨왔네요. 딸내미 거는 맞질 않아서. 아, 저 입을 옷밖에 안 챙겨왔어요. 성 씨가 가방에서 갈아입을 옷을 꺼내자 사돈이 말했습니다. 넉넉하니 편해 보이네요. 잘 됐네. 사돈이 우리 딸내미 거 입고 제가 그거 좀 입을게요. 네? 제 옷을요? 사돈이 저보다 날씬하잖아요. 엄마, 내 옷 입으면 되지 왜 어머님 옷을 입어? 아냐. 괜찮아. 입으세요. 저는 아들 옷 입을게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실랑이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빨리 자리에 누워서 아침이 밝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씻고 온 사돈이 성 씨를 가만히 두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같이 묵게 됐으니 얘기 좀 하다 자자며 방으로 들어가려는 성 씨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사돈 내일 병원 가신다고요? 아, 네. 어디가 아프시길래 여기까지 와서 병원에 가세요? 아, 가슴에 혹이 있어서요. 네? 성 씨의 말을 듣고 표정이 변한 사돈이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그럼 유방암 검사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 셈이었습니다. 성 씨 가족도 그게 걱정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성 씨가 고개를 끄덕이자 사돈이 기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암이 그게 유전되는 거라던데. 나중에 우리 손주 낳으면 어째요? 아직 암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사돈은 이미 유방암이라고 단정지은 듯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아들이 아직 모른다고 말을 보탰지만 사돈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은 들어놓으셨죠? 아이 참, 그런 가족력이 있으셨으면 미리 말씀을 하셨어야지. 가족력 없어요.
혹시나 해서 검사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근데 암이 맞으면 어떡해요? 몸 관리를 잘 하셨어야지. 시골에 공기 좋은데 사시면서 몸에 좋은 거 먹고 그러지 않나요? 아프면 애들만 고생이잖아요. 부담되고. 걱정하시는 일 없어요. 보험도 있고요. 아파도 애들한테 의지할 마음 없어요. 기분이 상해서 대꾸하자 사돈이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아프면 제발로 요양원이라도 들어가야죠. 장모님, 요양원이라뇨. 무슨 벌써부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들도 성씨처럼 기분이 좋지 않은 듯 했습니다. 아이고 벌써라니.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냐. 아니요, 걱정 마세요. 저희 노후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노후 준비는 다 된 모양이죠? 네. 집으로 주택연금도 받을 수도 있고요. 주택연금이요? 그러면 나중에 애들은 아무것도 안 물려주시게요? 결혼할 때 받을 만큼 받았는데 더는 부모님 재산 받을 생각 없어요. 아들의 말에 사돈이 혀를 찼습니다. 너희는 왜 그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니? 애가 없어서 아직 모르나 본데 애 낳고 키우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결혼할 때도 부모 도움 필요 없다고 그러더니 쯧쯧 소리를 내며 아들을 나무라는 사돈. 솔직한 말로다가 결혼할 때 집 안 해주신 것도 아직도 좀 서운해요. 사돈네는 시골이라도 자기 집 갖고 계시면서 아들 결혼하는데 그렇게 돈을 아끼셨어요. 그래도 나는 그게 나중에 애들한테 물려줄 재산이라고 생각했는데.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그런 얘기가 왜 나와? 엄마는 나 결혼할 때 500만 원밖에 안 보탰잖아. 혼수하라고. 너는 왜 자꾸 네 시엄마만 감싸는 거야? 내가 나 좋으라고 이런 말해. 너 좋으라고 하는 소리잖아, 이 기집애야. 이 맹추 같은 게 아무것도 모르고 시엄마 역성만 들고 있어. 창피한 줄 알아, 제발. 뭐? 진짜 이게 엄마를 서운하게 하네? 나중에 너는 애 봐달라고도 하지 말어. 아니, 낳지도 않은 애 이야기는 왜 자꾸 하는 거야? 나도 엄마한테 봐달라고 안 할 거야. 참, 내가 결혼을 잘못 시켰다. 지 부모 귀한 줄 모르고 남편이랑 시엄마 챙기느라 바쁘네. 더 좋은 선자리도 내가 다 봐놨었는데 말이야. 못 받고 결혼했으면 나중에 시부모 돌아가셨을 때라도 챙겨야 할 거 아니야. 너 바보니? 며느리는 괴로운 듯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잠자코 있던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장모님 살고 계신 집 저희 주시면 되겠네요. 뭐야? 너까지 나 무시하니? 저희 부모님은 수연이 그렇게 부른 적 없어요. 참. 그래, 너 교육 잘 받았다. 모셔다 드릴 테니까 일어나세요. 뭐라고? 댁에 모셔다 드릴 테니까 이만 일어나시라고요. 이 밤에 어딜 가라는 거야? 집에 가, 좀. 며느리가 외치자 사돈이 기가 막힌 투로 말했습니다. 너희 지금 나 쫓아내는 거니? 난 안 가. 아들은 차키를 챙겨서 나갈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 안 탄다고. 그러시면 택시 타고 가세요. 더 이상 저희 어머니한테 함부로 말씀하시는 거 못 듣겠습니다. 이 집 저희 집이에요. 이만 나가주세요. 아들은 키를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수연아, 지금 내가 사위한테 이런 취급을 받는 게 맞는 거야? 너네 가만히 있어? 택시라도 잡아준다고 할 때 가. 나 참 기가 막혀서. 너희가 이러고도 잘 먹고 잘 살 줄 아니? 사돈이 화를 내며 짐을 챙겼습니다. 나도 더 있으라고 해도 안 있어. 그 옷은 벗고 가셔야죠. 사돈이 입고 있던 성씨의 옷. 더럽고 치사하다 정말?
아들은 사돈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며느리가 성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래도 엄마라서 제가 제대로 처신을 못했어요. 이 밤에 이렇게 보내도 맘 편하겠니? 같이 있는 게 더 괴로워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앞으론 준석 씨한테도 연락 못하게 할게요. 그동안 준석 씨도 많이 참아줬어요. 그리고 아까 엄마가 했던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님, 아버님이 저희한테 베푸신 거 잊지 않고 갚으며 살게요. 며느리의 말에 성 씨도 애써 사돈의 존재를 지웠습니다.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라도 똑같았다면 화라도 내겠지만 저런 부모를 보는 자식 속은 오죽하겠나 싶었습니다. 10분쯤 있자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장모님 그렇게 보내서 미안해. 아들이 며느리에게 말하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내가 더 미안해. 이런 일 예상했었어야 하는 건데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며느리는 마음을 단단히 먹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아들 내외는 사돈네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내심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며느리가 오히려 엄마는 없는 걸로 생각하고 살겠다고 선언했죠. 그리고는 앞으로 시어머니를 엄마라고 생각하겠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들 며느리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돈네가 연락이 오는 것 같았지만 한 번도 아이를 보여준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더 들면 그 성질이 좀 죽을까 싶었습니다. 성 씨도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는 것은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바라던 아이도 생겼으니 아들 며느리가 현명하게 대처하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비록 사돈은 상종 못할 사람이었지만 며느리는 성 씨에게 부족한 것 하나 없는 가족이었습니다. 딸이 하나 더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그거면 되지 않나 싶었습니다. 검사 결과 유방암은 아니었지만 성 씨와 남편은 괜한 걱정은 미뤄두고 자신들 건강이나 챙기자 했습니다. 그것이 자식을 위하는 길이라는 것은 사돈네 말이 맞기도 하니 말이죠.